자유를 수호하는 자유진영의 미국과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공산진영의 수장 소련이 1991년 해체되었습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동안 공산주의 이념 아래 연방을 이루고 있던 각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하였죠. 이때 소련의 식량 대부분을 책임지던 소련의 곡창지대라고 불리우는 우크라이나도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성공한 우크라이나는 매우 기뻐하였죠. 하지만 이것이 우크라이나에게 불행을 가져올지는 몰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면서 가져간 크림반도 지역은 소련 시절부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붕괴로 혼란스럽던 러시아가 안정되면서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지배에 대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오늘의 A군의 세계사, 현재 흑해에서 발생하는 영국과 러시아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인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위기 이야기입니다. 1991년 막강하던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산주의 이념 아래서 모두 행복한 인민들의 국가를 만든다는 소련의 해체는 큰 충격을 주게 되었죠. 소련의 붕괴로 실질적인 승계를 한 러시아의 보리스 니콜라이 예친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혼란스러운 러시아와 새로운 시대에 맞춰 예친은 미국 측인 서방 세력에게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나쁜 소련이 아니에요 라며 굴복하는 자세를 취했죠. 이 모습을 본 러시아 국민들은 한때 세계를 두 진영으로 나누었던 막강한 소련의 전통 후계자인 러시아가 서방 세력에게 개처럼 꼬리를 흔든다며 큰 실망을 하였죠. 이 탓에 소련 시대를 보호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있던 국가들이 분리 독립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소련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던 소련의 곡창지대 우크라이나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크림반도와 함께 독립을 하게 됩니다. 또한 러시아 내부에서 이곳저곳 일어나는 독립운동을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할 인물이 있었으니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블라디미르 푸틴이었습니다. 푸틴의 등장으로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테러들과 분리독립운동을 단번에 해결을 하였고 러시아를 빠르게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동안 예친의 행보에 자존심을 구겼던 러시아 국민들은 열광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드디어 러시아의 숨겨진 이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제국 시대부터 소련 시대까지 러시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이었습니다. 푸틴은 흑해에 위치한 군사용 부동항이 필요했는데 크림반도 지역이 적합한 지역이었죠. 그렇기에 크림반도 지역을 차지할 적절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 우크라이나에서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러시아와 친분을 과시하던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빅토르 페도르 아누고비치가 독립 이후 꾸준히 우크라이나에서 진행하였던 유럽연합, 즉 EU와 통합을 위한 정책을 막무가내로 취소하게 되면서 유럽 통합을 요구하는 유로마이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로마이단의 시위는 일부 시민들의 난동으로 생각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차 커지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바꿔야 한다 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하였죠. 시위대가 점차 커지게 되면서 야누고비치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러시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러시아로 도망친 야누고비치는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아직 자신이라며 군사적인 개입을 요청하였죠. 하지만 이미 야누고비치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혁명 성공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였죠. 혁명의 성공으로 친유럽 성향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모든 게 해결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정부에서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혁명대인 유로마이단이 크림반도의 서방 세력을 이끌고 올 것이며 이것은 러시아 집 앞에 미국이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크림반도가 넘어가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러시아 정부는 푸틴에게 이야기를 하였죠. 이때 크림반도 지역에서 우리의 대통령은 푸틴이다 라고 주장하는 친러 시위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동의 없이 크림반도 최대 항구 도시 세바스톨에서 시장이 뽑히게 됩니다. 이 시장은 우크라이나의 국적이 아닌 러시아 국적의 사람이었지만 킬러 시위대는 러시아의 도시에는 러시아 시장이 당연하지라며 환호를 하였죠. 그리고 러시아의 합병을 반대하는 반러 시위대가 등장을 하면서 친러 시위대와 충돌을 하는 등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푸틴은 그토록 원하던 크림반도 지역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비밀리에 계획을 실행시킵니다. 2014년 2월 27일 소속과 계급이 없는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무장 세력이 크림반도 지역의 주요 지역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무장 세력의 군복이 러시아 군복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바로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확신을 하였고 러시아를 비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3월 1일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군인 2,000명을 투입을 하였고 이것을 본 미국은 러시아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였죠. 그리고 세바스톨 항구 앞에 러시아 함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학계함대가 와서 러시아 군들이 세바스토폴을 무단 점령한 것이며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죠.
하지만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자유를 위해 무인 자경당일 뿐이라며 발을 뺐죠. 사실상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차지합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차지하자 크림반도의 크림자치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한테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3월 16일 러시아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가 개최됩니다. 약 97%의 찬성으로 크림반도는 크림공화국이란 이름으로 러시아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나라가 생기긴 했지만 실질적인 지배자는 러시아였죠. 국제 여론은 러시아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어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반대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지만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상임이사국의 특권이 거부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안이 발효가 되었을 때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를 하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었죠. 당연히 러시아는 거부했습니다. 또한 미국마저도 신냉전의 적국인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대해서 계속 러시아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만 했지 실질적인 미국의 개입은 없었죠.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까지 점령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경고로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있던 러시아 군대를 철수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크림반도는 여전히 러시아가 지배를 하였죠. 이 이후로 갑자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친러 성향의 반정부군이 등장하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현재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계속 전투가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는 부정하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반정부군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점령한 땅으로 보고 있기에 국제적으로는 크림반도는 아직 우크라이나의 땅이죠. 현재 세바스토폴 항구에 러시아가 흑해 항대를 전박해 있으며 러시아가 주장하는 영해와 국제사회에서 지정한 영해가 다르기 때문에 흑해에서 항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A군의 세계사, 현재 흑해에서 발생하는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인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위기 이야기였습니다.